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런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둔 조정식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본 커리큘럼 가이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2027학년도라는 용어에 여러분들이 먼저 익숙해져야 되십니다. 지금 이제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 N수생들도 있으시겠지만 상당수는 이제 막 고3이 되실 분들이시겠죠. 여러분들 고3이 됐을 때 치는 수능이 2027학년도 수능이에요. 선생님, 저희는 수능 2026년에 치는데요. 네가 대학이 들어가는 학번, 이 27학번이죠. 그걸 기준으로 수능은 학년도가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치르는 시험이 2027학년도 수능이에요. 됐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2라면 2028학년도 수능을 치게 될 거고, 고1이라면 2029학년도 수능을 치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제 2027학년도 영어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매년 강좌의 개정 폭이 되게 큰 강사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소개드릴 이제 커리큘럼에서도 말이 나오겠지만, 믿어봐 글 뭐 이런 똑같이 매년 진행하는 강좌만 하더라도 교재 내에 들어가 있는 지문이나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변화폭이 되게 크거든요. 왜 그렇게 변화폭이 크느냐? 전년도에 했던 게 틀렸기 때문이냐? 아니요. 시험의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7학년도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시려면 2026학년도의 수능의 트렌드가 어땠는지에 대한 분석부터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2026학년도 수능 경향성 분석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수능의 난이도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2026학년도 수능은 분명히 어려웠던 시험이 맞습니다.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가자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근데 먼저 오해를 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2026학년도 수능에서 유달리 이제 정답률이 낮았던 몇 개의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여러 소셜미디어들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들 있죠. 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어 문제를 풀려도, 수능 영어 문제를 풀려도 뭐 점수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정말 되게 큰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요새 현행 수능은요, 지문들이 되게 막 말도 안 되게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추상적이라 가지고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이해 못할 만한 지문들 거의 배제되는 양상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만한 글인데 조금이라도 이해를 잘못해버리면 틀리기 쉽도록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확실해요. 자, 그 기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수능에 24번 문제가 보여주는 기조인데요. 구조는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이미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올해 수능이 24번 문항입니다.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한테 인스타 DM 같은 걸 통해 가지고도 선생님 이거 24번 문항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수능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스토리로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 문항인데, 그래 제목을 묻는 문항이거든요. 이게 고3 여러분들은 잘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 이 문제가 시험장 정답률이 시험장 오답률 기준으로 얘기할 때 74%나 나왔어요. 제목 문항인데 아니 전국에서 맞는 학생들이 2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네, 그랬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린 이제 어휘나 선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장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금 두 문장에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는데 문장 길이만 보세요. 유별나게 긴 문장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쵸? 그 긴 문장 아니었는데 얘가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오해하기 딱 좋게 쓰였어요. 여기 대시 마치 메시지를 꾸며주는 것처럼 나온 거죠. 아니에요, 이거 맥락상 대신 뭘 꾸며주고 있냐면 요 앞에 있는 문구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앞에 있는 events being set up 전체를 대신 events being set up 이거 전체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 문장이 조금 이해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상업화를 했더니 위험이 생겼죠. 어떤 위험이 생기냐? 컬처테인먼트가 다 동질이 돼버리는 위험성. 그리고 원래의 메시지를 상실하게 돼버리는 거야. 자, 컬처테인먼트를 상업화했더니 뭐예요? 다 똑같아져 버리고 본래의 메시지를 상실해버렸어. 이렇게 본래의 메시지를 상실하는 것이 could lead to 이끌어내게 되죠. 관객들의 희석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관객들이 희석되게 돼요. 그런 위험성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장만 봐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컬처테인먼트를 뭐 했었는데 상업화했거든. 그랬더니 원래의 메시지가 상실되는 위험이 생긴 거야. 괜찮지? 잘 봐봐. 요걸로 정답은 나오는데 24번 문제의 정답 선지가 이겁니다. 보세요. 컬처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됐을 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컬처테인먼트잖아.
근데 이 지문에서 분명히 있죠. 컬처테인먼트를 뭐 하면 상업화를 해버리면 본래의 메시지가 상실되는 위험이 생긴다고요. 그럼 보세요. 컬처테인먼트에서 캐시를 쫓을 것인가, 소울을 쫓을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캐시는 뭘 의미할 거예요? 상업화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커리큘럼 가이드 찍고 있는데 PD님도 대답을 하십니다. PD님 이 지문 처음 보셨어요, 그죠? 여기서 소울은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원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컬처테인먼트에서는 캐시를 쫓아야 될 것인가, 소울을 쫓아야 될 것인가. 여기서 사실상 답이 다 나왔어요. 얘만 쫓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얘도 쫓아야 된다. 이게 그래 답이란 말이야. 실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크게 정답 시비가 생길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정답 시비가 생겼느냐? 물론 수험생들의 뭐 심리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글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요 두 문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꼬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대충 이제 느낌만 잡은 거죠. 아, 컬처테인먼트 뭔가 부정적인 느낌으로만 봐볼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딱 떼놓고 뭔가 부정적인 느낌의 어휘가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건 옥스포드 사전에 나오는 소울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뜻은 그냥 말 그대로 영혼이라고 나와 있고요. 2번 뜻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속성. 아,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는 거야. 여기 진정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뭐였는데? 그래, 컬처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메시지. 이게 진정한 생각이잖아. 피님, 오리지널 메시지가 진정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요. 충분히 상식적으로, 관용적으로 이해될 만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됐냐고요. 어휘의 의미를 선지에서 제대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어휘는요, 1차원적으로 그냥 뜻만 딱 외워놓으면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선지 고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니까요. 아까 24번 정답을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이유 뭐요? 문장 구조 의미 이해가 힘들다니까. 까딱 잘못하다 보면. 두 번째, 선지 어휘 알만한 단어인데 정확하게 의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요번에 이의제기가 건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 제가 알기로 수능에서 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는 24번 문항이 이의제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의제기 대부분이 이거예요. 지문에 소울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평가원은요. 지금까지 많은 문항들에서 특히나 제목 문항에서 지문에 있는 단어를 선지에서 1:1 대응이 아니도록 출제하는 방식 되게 많이 썼어요. N수생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수 있는데요. 2026학년도 수능을 앞뒀던 1등급이 4%대가 나왔던 꽤나 어려웠던 시험이었던 구평 있잖아요. 그 구평의 24번 제목 문제, 같은 번호네요. 공교롭게도 수도원 관련해서 나왔던 지문 있잖아요. 그것도 지문에 있는 어휘 그대로로 선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니까요.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소울의 의미를 네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이해 못해놓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냐는 거야. 화풀이밖에 안 되죠, 그건. 평가원이 출제 방식에서 뭔가 되게 특이한 짓을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구문 제대로 안 보고 어휘 제대로 안 외우신 거예요. 33번 문항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EBS 기준 정답률이 18% 나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지문 내용은 진짜로 어렵지 않거든. 잘 봐봐. 자, 고객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줘서 네가 만들어낸 디자인에 반응하도록 하는 거야. 자, 여기 조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너는 뭔가 디자이너겠죠? 근데 네가 만들어낸 디자인에 대해서 고객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핵심이래요. 네 직업의 성공에 있어서. 아,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뭐 하라고요? 네 디자인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보세요. 마찬가지로 있잖아. 이 잠재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 이 고객뿐만 아니라 건물을 사용할 사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건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건물을 사용할 사람한테도 뭐 하라고요? 네 디자인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되게 가치가 있다고요. 건물 사용자에게도.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고객이 거대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이 행정 일을 하는 사람이 네 고객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행정직 직원의 관점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인턴, 이 병원에 머무르는 사람, 간호사, 그리고 다른 의료 스태프들과는 또 관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 건물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와는. 그치? 그러니까 병원을 봐봐. 어떤 기업이 병원 건물을 너한테 지어달라고 했어.
당연히 네 주 고객은 그 병원과 관련한 경영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병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경영자와는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병원에서 근무할 여러 의료인들일 수 있다고요. 게다가 환자, 그리고 그 병원에 오는 방문객들의 경험, 이 건물을 좀 불규칙적이지만 사용하는 이 사람들 또 전부 다 또 완전 다를 수 있죠. 됐지? 그럴 때 어떻게 이 각각의 종류의 유저들의 경험,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각각의 유저들이 현재 의료 환경을 경험하느냐, 됐죠? 이 건물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거기다가 각각이 어떻게 너의 잠재적인 그 건물 디자인에 반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나은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피디님 너무 쉬운 내용 아니에요? 보세요. 그냥 별거가 아닙니다. 네가 건물 디자인을 해. 네가 건물 디자인할 때는 너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해준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의 반응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혹은 환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반응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빈칸 파트 들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사람들은 새로운 건물에 혹은 새로운 건물에 뭔가를 추가하는 것에 더 만족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 여기서 질문에 등장했던 사람들 머릿속에 다 떠올려 보세요. 누구죠? 건물 지어달라고 한 사람, 의사, 의료인들, 또 환자들까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쓴 건물을 만들 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보세요. 정답 선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되어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담이 이루어질 때 디자인 과정에서. 괜히 어렵나 이 문제가? 아니죠. 왜 근데 정답률이 18%밖에 안 나왔을까요? 컨설트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황당하죠? 쌤, 컨설트 상담하다 아는데요? 아는데 몰라. 잘 들어봐봐. 이 단어는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 봐봐.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가 뒤에 따라 나와요. 느낌이 오니? 영영사전의 뜻풀이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컨설트는 이렇게 씁니다. 거기 somebody, 누구한테 가요? 뭐 하려고? 충고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컨설트예요. 다시 컨설트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보통 우리는 상담하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충고를 준다라고 생각한다고. 피디님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컨설트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 얘한테 충고를,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컨설트는. 그 사람의 반응을 구하는 거라고, 조언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변호사한테 상담받는다라고 할 때, lawyer consult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we consult lawyer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 뭘로 썼네요? 수동으로 썼네요, 수동으로.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의 의견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거죠. 누구? 그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의 반응을 조언으로 구하는 거예요. 컨설트라는 단어의 용례를 모르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던 지문입니다. 내용은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 지문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정답률이 이렇게 20%대 극초반 혹은 그거보다 떨어지는 지문들 보면요. 특정한 오답 선지에 몰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지는 않고 1번, 2번, 3번, 5번 오답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뭐겠니? 지문을 이해 못했거나 선지 자체를 이해를 못했거나. 어휘의 문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어의 용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알고 있는 단어의 낯선 의미. 저한테 이제 혹시 이전에 수업 들어보셨던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매년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질문 cultural attainment도 그렇고 지금 병원 건물 건설도 그렇고 26학년 수능 어려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어려웠다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시험은 맞는데 이거 시험장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던 지문인가요? 그건 아닐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답률 2위 지문 34번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먼저 칸트 나와가지고 애들이 처음부터 개빡쳤던 지문이거든. 내가 이거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 봐봐. 칸트는 강력한 옹호자였어. 법률의 지배 옹호자였어. 됐지? 궁극적인 보장으로서 법률이 지배해야 된다는 걸 옹호하는 사람이었어. 괜찮죠? 단지 뭐 어떤 security, 안전과 peace, 평화만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도 법률이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피님 어려워요? 내용만 기억하세요. 칸트는
법률이 자유, 안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이 지배해야 된다고 믿었대요. 칸트가 뭐라고 믿었냐면 인간 사회는 더 합리적인 형태로 나간대요. 근데 이 합리적인 형태는 효율적이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률의 틀에 의해서 규제되는 거야. 그렇죠. 인간 사회는 법률의 틀에 의해서 규제돼야지 합리적이라니까. 왜 그러냐? 그런 법률이란 틀만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고 해주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 괜찮죠? 그래. 법률이 모든 걸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however 잘 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광분에서 많이 틀렸다고. 이거 글 내용 뒤집는 거 아닙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칸트가 필연적으로 진보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 아까 얘기했잖아. 칸트는 분명히 인간 사회가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합리적인 사회로 갈 거라고. 이런 진보에 대한 믿음은 어떤 낙관론 혹은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고차원적인 관점 여기에 기반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칸트는 인간은 너무 고차원적이고 좋은 존재야. 그러니까 점점 더 이성적인 사회로 갈 거야. 이런 낙관론에 기반을 두고 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홉스의 관점에 가까이 가는 건데 즉 이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 갈등을 좋아하는 속성이 필수적으로 만들 거래요. 효율적인 법률 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필수적일 거래요. 결국 인간 사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피디님, 글 내용 바뀌었나요? 아니요. 초반에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입니다. 칸트는 인간 사회에 법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사람들의 어떤 선량함, 선의 이런 데 의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악마들이 사는 국가들도요. 조화 속에서 살 수 있거든요. 뭐만 있으면? 법률 체계만 있으면. 이 법률 체계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묶어주는 법률 체계 속에서는 악마들이 사는 국가도 조화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법률인 거야. 칸트의 믿음에서. 피디님 이게 어려워요? 이해 못할 만한 지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얘들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에이 강사야 네가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지문 바깥에서 너네한테 어떤 배경 지식이라도 가지고 온 게 있냐고.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너한테 기억하도록만 만들어준 게 다야. 수능 영어는 이 정도 태도만으로도 풀린다니까 지금은. 근데 시험장 가면 쫄아서 그게 안 되는 거지. 계속 가볼까? 이상적으로 봤을 때 법이라는 건 그래 정치적인 원칙을 구체화한 거야. 모든 합리적인 존재라면 자유롭게 골라낼 만한 원칙들 합쳐놓은 게 법이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고를 만한 원칙들, 당연히 고를 만한 원칙을 합쳐놓은 게 법이래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적용하면 인간 사회도 합리적으로 가겠죠. 납득이 됐나요? 자, 이제 빈칸 문장 잘 볼게요. 봐봐. 만약에 그런 법이, 이 법이 뭔지 알겠죠? 합리적인 존재라면 누구나 고를 만한 걸 선별해 놓은 법이.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하는 걸 금지했어요. 어떤 뭔가를 하는 걸 금지했어?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만한 걸 금지했어. 잘 들어봐봐. 애초에 사람들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선택조차 안 할 거야. 됐죠? 그걸 금지해놨어요. 잘 생각해볼까요? 머리 잘 써보세요. 그냥 기본적인 머리만 한번 써보세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피디님,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택할 만한 걸로 묶어놓은 게 법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법이 애초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선택조차 안 할 만한 걸 금지해놨어요. 됐죠? 그 상황이라면 그 법은요, 오케이,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죠. 어차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이야. 이게 무슨 자유를 제약하는 거야. 빈칸 납득되죠? 어렵나요? 왜 저래 그냥 빈칸 뚫어놨어요. 상식적으로 풀릴 만한 지문이라니까? 근데 왜 안 될까? 네. 읽는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전혀 외부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지문을 읽은 거 아니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속도로만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영어 지문의 한정에서 얘기해보자면 그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자, 특히나 N수생들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 수능에서 생각보다 갑자기 영어 점수가 많이 떨어진 친구들요. 평소에 영어 공부할 때 초점을 어디다가 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분들 영어 지문 읽을 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했어요? 아니면 무지성어로 문제 풀면서 정답 맞히는 데 초점 뒀어요? 후자일 거라고요. 현행 수능은요, 이해하면 누구나 풀릴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초점은 이해 안 가 있었다고요. 그러니 시험이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키워드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수능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수능은 이해를 요구하는 지문들을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TV에서 되게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던 이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원어민들 불러놓고 영어 시험을 치게 만드는데 원어민들도 점수가 안 나와. 이게 수능 영어는 무슨 문제풀이 스킬을 가르치는 거다. 그거 옛날 얘기예요. 절대평가 초창기까지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 그 말에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4학년도부터의 경향성은 확실합니다. 시험장에서 이해할 만한 지문을 줍니다. 다만 그 이해가 조금이라도 핀트 어긋나서 대충 culturaltainment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요 정도 수준으로만 가면 이건 이해가 아닌 거죠. 느낌이지. 그렇게 되면 선지에서 틀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결론, 2027학년도의 커리큘럼은 모든 부분에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교재가 개편됐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문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장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재를 좀 많이 개편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편했냐? 지금 시작해가 제 강좌의 입문지점, 괜찮은 문장편이 기초 강좌거든요. 요 두 강좌도 문장의 난이도를 좀 상승시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작해 같은 경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리는 것 중에도 좀 덜 어려운 문장들로만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금방 강의를 듣기는 좋은데 간단한 문장 구조지만 내용 이해가 어려운 문장들이 좀 적어서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쳤습니다. 특히나 괜찮은 문장편 같은 경우는 올해 문장 자체도 100개 이상으로 더 늘려버렸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문장 차원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저한테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 저 2026학년도 교재 있는데 그거 그대로 들으면 되나요? 2026학년도 교재가 있으시면 그리고 교재비에 더 이상 시간 투자를 하기 죄송합니다. 교재 비용을 더 투자하기 싫으시다면 2026학년도 강좌 들으세요. 그건 제가 열어놓을게요. 근데 교재를 이미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2027학년도 교재 사서 새로운 강좌 들으세요. 이게 2027학년도 수능에 훨씬 더 최적화된 강좌니까요. 그리고 교재비를 투자하는데 그렇게 꺼려되지 않으신다면, 교재비에 투자하는 것에 저하지 않으신다면, 어지간하면 새 교재를 사세요. 매몰 비용이라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케이? 작년에 비해서 문장의 난이도를 높였다는 게 단순히 구조만 높였다는 게 아니라 내용 이해를 하고 생각해야 될 문장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린 겁니다. 구문 개수도 엄청 늘었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와 괜찮은 문장편만 그러냐? 아니요. 믿어봐 문장편도 그래요. 믿어봐 문장편의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믿어봐 문장편의 문장 개수가 400개를 좀 넘어갔어요. 올해는 260개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줄였나요? 밀도를 높였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많이 던져놨어요. 그래서 강좌 수와 문장 수는 줄이지만 밀도는 극대화시켜놨습니다. 대신에 그 극대화된 밀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워크북을 엄청 강화해서 묶어서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워크북이 따로따로 선택해서 구매하는 형태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일부러 제가 묶어서 워크북을 필수 구매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저는 워크북으로 적용하는 훈련 안 하면 문장 강의는 들어보나 마나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요 책 분량을 줄인 만큼 요 비용이 본교재 비용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거라 워크북이랑 합쳐서 구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되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닐 겁니다. 제가 또 그리고 교재 가격이 되게 비싼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알아요. 절평 영어 과목 교재 저도 비싸게 팔고 싶죠. 근데 비싸게 팔아놓으면 여러분들 안 살 거라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교재비 적절하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할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내용 이해를 위한 교재 구성을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장만 이해한다고 시험장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글편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믿어봐 문장편 올해 워크북을 합쳐놓은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 작년까지만 해도 문장편에서는 문장만 훈련시켰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믿어봐 문장편에서도 유닛 막바지에 단락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연습을 시켜놓도록 합니다. 결국 문장 이해를 글의 이해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죠.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단락 독해도 할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강사야, 글편은? 자, 요거에서도 개정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대평가 시기에 있었던 지문들을 조금 넣어놨어요.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킬러 문제 배제 정책 이후부터 시험장에서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좀 추상적인 지문을 배제한다라는 걸 교육부에서 방침으로 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평가원 모의고사들 보면 너무 추상적인 지문들이 시험장에서 한두 지문씩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추상적인 지문들은 거의 상대평가 때 나왔던 지문에 육박할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것들도 동시에 연습을 좀 시켰는데 2026학년도 수능 보니까 확실해졌더라고. 이제부터는 그런 지문을 좀 덜 내는 것 같아요. 안 내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다만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선지를 못 고르게 만들 뿐이지. 그래서 올해 믿어봐 글편은 상대평가 시절의 지문들을 없애고 절평 전환 이후의 지문으로 전면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좀 더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려고 강좌 수 줄였습니다. 대신 강좌 내에서 이전에는 문장 해석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던 부분을 다 쳐내고 글만 제대로 이해하는 쪽에다가만 집중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봐 시리즈도 작년 교재를 가지고 올해 강의를 듣는 건 불가능해질 겁니다. 올해 강의를 들으시려면 올해 교재를 사셔야 돼요. 작년 교재를 미리 사놨는데요. 작년 버전 강의를 듣거나 올해 교재를 새로 사서 올해 버전 강의를 들으세요. 됐죠? 매년 이제 작년과 올해가 뭐가 다른가요? 물어봤는데 뭐가 다른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더 낫나요? 작년보다 못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왜 하겠습니까? 자,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좌가 2026학년도 수능에 맞춰서 2027학년도 수능 대비하도록 변형됐는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요거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들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좀 짜놨는데, 요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저희 연구소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작년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한 12월부터 6월까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과 관련한 고민들을 싹 다 Q&A 게시판에 올라왔던 걸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등급별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험생들입니다. 수험생들. 노베인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노베는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지금 제가 2, 3등급은 노베가 아니라고 잡았거든요. 대충 이제 4등급 밑으로부터 노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2월 달에 시작해 하세요. 12월 달에 시작해 하세요. 그러니까 고3 친구들이 혹은 N수생이 내가 시작해부터 해야 되나를 자존심 상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시작해 강의 딱 처음 들어가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I am a teacher의 부정문은 I am not a teacher로 씁니다로 시작을 해요. 이런 것부터. 너무 쉬운 걸 가르치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것들이 쌓여가지고 수능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 너네 지금 4등급 미만인 친구들,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영어에서 알고 있는 게 아예 없진 않은데 너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 그걸 좀 모으는 연습을 하시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동안 괜찮아 어휘랑 문장편 가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3, 4월 가서 믿어와 가시면 되죠. 오케이? 그거 내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 2월 달에 네가 괜찮아 문장편을 충실하게 가잖아요? 믿어봐 문장 스킵하고 글로 바로 이렇게 가도 돼요. 실제로 제가 괜찮아 문장편에 이미 완강을 해놨는데 스튜디오 버전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도 될 정도로 밀도를 만들어놨어요. 올해 괜찮아 문장편은. 작년 괜찮아 문장편은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민문 건너뛰고 밑글로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래도 될 정도로 밀도를 만들어놨어요.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문장까지 다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자작 문제 푸는 거 필요할 때 월간지를 3월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월간지 이제 판매는 12월 말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만 중간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다 풀 수 있도록 해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관자로 확실해로 오면 됩니다. 올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확실해도 볼륨을 확 줄일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 거의 뭐 한 2달 만에 끝나게 될 거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8월 달까지 확실히 커리큘럼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6평 전에 거의 확실히 끝나버릴 겁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굉장히 여유있게 상반기 동안 영어의 기본기 다지고 문제풀이법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뭐 하면 되냐? 혼자 자작 문제 풀다가 실무의 시즌이 오면 실무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심지어 네가 노베라도 가능하다니까. 단 시작을 조금 남들보다 일찍 하실 필요는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고3인데 N수생인데 시작해부터 가는 거 쪽팔려 하지 마세요. 진짜 쪽팔리는 건 뭐냐면 네가 지금 실력이 떨어져서 시작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란 실력을 그대로 가지고 시험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건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모자라고 뭔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대비를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가야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까지 회피하면서 그냥 시험장에 그대로 들어간다? 이건 진짜 쪽팔리는 일이죠. 그것만 안 되도록 하세요. 2, 3등급 학생들 얘기해 볼게요. 네, 시작해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바로 괜찮아 어휘 문장부터 진행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문 건너뛰고 바로 밑글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괜찮아 딱 끝나자마자 2월달부터 월간지 문제 풀어도 돼요. 충분히. 오케이? 그리고 있잖아. 요 월간지 문제들을 풀면 느껴질 거예요. 내가 문제풀이 강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월간지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 강의가 따로 필요하면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확실히 시리즈까지 쭉 진행을 합니다만 아니 영어라는 과목에 몰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요새는 영어는 절평시대 무조건 찍먹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필요한 강좌만 딱딱 골라서 넣는 거. 그럼 내가 2, 3등급에게 제일 효율적인 커리큘럼 얘기해준다. 괜찮아 듣고요. 복습 충실한 다음에 밑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월간지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다른 거 유형 다 괜찮은데 내가 순서 삽입은 약하네. 그럼 요거는 강의 한번 들어볼까? 생각보다 글만 잘 읽어도 문제 다 풀리네. 그럼 강의 듣지 말고 그냥 혼자서 월간지만 쭉쭉 풀어가자. 그러다 월간지 틀린 문제들만 어차피 다 패스 있으실 테니까 찍먹으로 그냥 그 강좌만 듣자. 그 강의만 골라 듣자.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 오케이? 그 다음 1, 2등급이야. 12월달 놀아도 돼요. 12월달 놀아도 돼요. 1월달부터 밑글 가시면 됩니다. 선생님 왜 근데 저는 12월부터 미더바를 하고 싶은데요. 미더바가 들어오는 게 12월 중순일 거라 가지고 작년 버전이 아니라 올해 버전으로 올 거면은 그냥 1월달부터 시작한다고 마음먹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요? 보통 12월에 고3들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친구들은 요걸로 끝내면 돼요, 사실은. 그 제가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에서 스토리도 되게 많이 올려놨는데요. 초반부에 밑글만 듣고 난 다음에 월간지 쭉 하고 수능에서 1등급 받았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애초에 네가 1, 2등급 나오는 상위권 학생이라면 이 정도로도 충분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월간지 문제를 풀다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네? 그럼 확실히 시리즈를 오시면 되는 거죠. 월간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올해 월간지는 언제 나오나요?부터 그거 제가 나중에 또 캐스트로 한번 찍어서 올릴 텐데 지금 지나가면서 가볍게 말씀드려보면 월간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2월 달에 판매와 입고가 시작이 될 거고요. 올해는 호수를 조금 더 늘릴 겁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8호까지만 했었는데 학생들이 월간지 좀 끝까지 풀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월간지를 기본적으로 10호까지를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월간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출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출도 한 문제씩 같이 넣어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도록 좀 해놓고 월간지 같은 경우에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올해는 1호부터 뒤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조금씩 어려워지도록 구성을 좀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1호는 약간 이제 한 2등급, 3등급 정도 나온 학생들도 좀 틀리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풀만한 문제를 위주로 쭉 가다가 후반 가면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놨어요. 약간 이제 이야기 밖으로 샜는데 고3들과 N수생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시겠죠? 네, 강사야. 각 표에 기출 커리큘럼에 기출정식인데 이건 왜 설명 안 해주냐? 자, 이거 왜 설명 안 하냐면 제 커리큘럼 내에 있는 대부분의 교재들이 전부 다 기출을 기반으로 자작 문제까지를 풀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만 여기에 다뤄지는 기출 문제들은 최근 3년치의 기출이고 여기에 있는 기출은 최근 5년치의 기출이라서 연도별로 조금 더 밀도가 높긴 한데 제 수업을 풀로 쭉 다 따라오실 거면 기출 정식은 굳이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출 문제집은 푸셔야 되니까 문제집만 사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왜 저는 기출 정식을 사야 되나요? 저는 자히스토리나 마더텅 사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 삐처리하지 마세요. 해설지를 보시면 압도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독학용으로 기출 정식보다 더 완벽한 기출 분석서는 없어요. 영어에서는. 장담합니다. 어지간하지 않고서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교재와 강좌를 만들진 않았겠죠. 오케이?
기출은 그러니까 요거는 강의 안 듣고요. 혼자서 문제 푸는 용도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해설지가 진짜 기똥차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고3 N수생들은요. 제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다 끝났으니까 막판에 마무리 멘트 하기 전까지 좀 쉬고 있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이제 고1, 2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고1, 2들에 대한 커리큘럼도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을 찍고 난 다음에 고1, 2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수업 듣는 친구들이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1, 2들은 3등급 이하면 노배입니다. 아까 4등급이랑 좀 달라요. 고1, 2 모의고사는 확실히 좀 고3 N수생들 거보다는 쉬워서요. 근데 요새는 고1, 2 모의고사 난이도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제가 뭐 2등급도 아니고 3등급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배인 친구들은 시작해부터 정식 종합 영문법까지를 중간고사 직후까지로 해놓도록 하세요. 됐죠? 제가 이렇게 개월수를 길게 본 거는 중간고사 전후까지 요걸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그게 끝나고 나면 고1, 2 기출 정식만 보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그냥 3등급 이하인 친구라면 사실은 이건 6월까지 가야 돼. 1년 내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중간중간에 내신 대비 충실하게 하면서. 됐지? 그러니까 고1, 2들은 내신 대비 무조건 하셔야 돼. 특히나 올해 고2가 되는 친구들은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 너네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네가 내신이 최소 2등급 안에 못 들면 거의 너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인간 취급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지금은 5등급제에서 2등급이면 옛날에 9등급제로 따지면 4등급까지도 해당되는 등급이거든. 무조건 1, 2등급 받아줘야 돼요, 내신에서. 내신 대비 충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식종합영문법도 놓는 겁니다. 정식종합영문법은요, 올해 처음 출시되는 야심찬 책입니다. 이거 강좌수를 제가 물론 한 강당 30분 내외로 잡긴 했지만 70강이 넘는 강의를 찍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신에서 다룰 만한 문법 다 다룰 겁니다. 저는 진짜로 이거 한번 해놓으면 내신에서 1등급 못 맞기도 힘들 정도로 강좌 꼼꼼하게 찍고 있어요. 심지어 관사 덜을 언제 쓰는지 이런 거 가지고 문법 수업 다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혹시나 이거 심심해서 독학재수학원에서 틀어놓고 순공시간 때우느라 커리큘럼 강의 보고 있는데 재밌노 하는 고3들 N수생들이 있다면 너네 이거 할 거 아니야? 이건 고1, 2들 혹은 이제 중학생들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더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이거 통해가지고 내신 잡으세요. 무조건요. 또 이제 이 얘기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 나는 고2인데 이미 고1 내신 망쳤는데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 할 건데 야, 너 그러다 재수하는 거라고. 고2 때부터 내신 잡더라도 충분해. 이거 있잖아. 수능을 친 고3들 N수생이면 너무 공감할 텐데 지금 수능 친 N수생들한테 있잖아. 너 고1 때 혹은 고2 때 어떤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 뭐부터 할래라고 얘기하면 애들 다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내신 열심히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행 입시 제도에서는요. 수시가 압도적으로 선발 인원이 많아요. 정시는요. 미안하지만 패자부활전에 가깝습니다. 현행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고2 때부터 정시 파이터라는 말 들먹이지 마세요. 고2 때 정시 파이터라는 얘기 특히나 이 시기부터 하는 친구들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냥 내신 공부하기 싫어요를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내신 챙기세요. 자,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이잖아요. 오케이. 바로 정식 종합 영문법부터 가시고 괜찮아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됐죠? 해결 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요 정도 등급 되면 저학년용 월간지 풀어보세요. 제가 아까 이 노베 3등급 이하인 친구들한테 아예 저학년용 월간지 자체를 소개를 안 해놨거든요. 여러분, 저도 책 파는 사람이고 강좌를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주면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고1, 2 모의고사에서 3등급 미만이면 월간지 문제 푼다고 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필요 없어. 근데 요 정도 등급인 친구들은 정식 종합 영문법 어느 정도 끝내면 저학년 월간지를 좀 해놓도록 하세요. 요거는 조금 여유가 있을 만한 게 저학년 월간지는 제가 홀수 회차로 1, 3, 5, 7 월에 이렇게 발간되도록 해가지고 1년치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고3들 거는 하루에 4문제씩 풀도록 해놨는데 고1, 2 거는 하루에 3문제만 풀면 되도록 해놨어요. 하루에 한 문제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이게 개월수랑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문항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물량 아니니까 꼬박꼬박 풀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고정 1등급이야. 야,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그냥 고정 1등급이다. 나는 그냥 1등급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꼭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나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한번 찍어봄. 이거 고정 1등급 아니에요. 고정 1등급이면 3, 6, 9, 10 계속 1등급이에요. 한 번이라도 2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 넌 2등급인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네가 받았던 모의고사 최악의 점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세요. 근데 고정 1등급이야. 그냥 고3들이랑 똑같이 1, 2월에 민물 미끌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고3 때 뭐 해요? 뭘 하긴 그냥 혼자서 간만 유지하도록 공부하면 되죠. 이때 미리 땡겨놓는 겁니다. 고정 1등급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친구들은 복화도 앞쪽에서 얘기했던 그 정식 복화 이거 원래 많이 개정할 건데 이거 볼 필요 없이 수능 필수 2000 여기 이제 고3들 보는 복화거든요. 이 복화 교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의 그 뭐라는 깊이 있는 의미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걸로 아예 바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저학년 월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잘 들으세요. 고1 고정 1등급이었어. 그럼 저학년 월간지 봐도 돼. 됐지? 이제 고1로 올라오는데 고정 1, 고1로 올라가는데 내가 고정 1등급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너는 일단 고정 1등급이 아닌 거야. 고1로 올라가는데 고정 1등급인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중3 때 어느 정도 상위권인 학생들은요, 적어도 여름방학 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거기서 내내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고1 고정 1등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고1인데 고정 1등급인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저학년 월간지 가시면 되고요. 이제 고2로 올라갈 친구들인데 고정 1등급이다 하신다면 저학년 월간지 말고요. 지금 고3들이 푸는 월간지 그냥 푸시면 됩니다. 지금 내년에도 제가 월간지 문제를 풀 건데 문제 겹치면 어떡해요? 올해 월간지와 내년 월간지 문제는 안 겹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학년별로, 수준별로 커리큘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설명 다 드렸거든요. 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캡처하세요. 고3 노배용, 두둥. 나는 빠질게, 미안해. 자, 고3 연수생 2, 3등급용. 고3 연수생 1, 2등급용. 또 메가스터디는 캐스트 캡처를 막아놨습니다. 뭐 유튜브로 뭐든 뭘 하든 좀 하세요. 자, 고1, 2 노배용. 고1, 2, 3등급용. 고1, 2 고정 1등급용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제가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할지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드린 것 같아요. 뭐 이 이후에도 사실은 뭐 3월 모의고사 혹은 6월 평가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찍어 올릴 거고, 작년에 저한테 이제 캐스트에 대한 그 문의들도 워낙 많고 커리큘럼에 대한 문의들도 워낙 많아서 제가 올해는 시리즈별로 각각의 교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캐스트로 다 따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회사랑 조금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디테일한 교재에 관한 내용은 OT나 혹은 그런 캐스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커리큘럼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이요. 시작해라는 입문 강좌를 빼고 나면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가 The Day is Your Day예요. 왜 그런 이름을 지어놨는지 아시겠죠? 이건 제가 커리큘럼의 디벨롭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떻든 괜찮습니다. 조정식이라는 이름을 믿고 따라오시면 확실히 The Day, 수능의 그날을 Your Day, 당신의 날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옆에서 수능의 그날까지 잡고 있는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러닝메이트로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